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윤동환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발표드릴 주제는 유럽 항행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표준 및 유럽과 국내에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카스 시스템이라는 것에 이제 어떻게 이 표준들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TTA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와 시험 인증을 하는 기관인데 왜 항행 분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TTA 같은 경우에는 2016년 8월 국토교통부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 증명이라는 이 인증 파트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지금 국내에서 개발 중인 이 카스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안전성 파트에 대한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카스라는 시스템은 유럽의 에스바스 시스템인 에그노스 시스템을 그 기반 기술을 통해 이제 제작되고 있습니다. 요 에그노스 시스템은 유럽의 탈레스사가 진행을 하였고 현재 카스에 참여하고 있는 주 개발사가 유럽의 탈레스사입니다. 요 탈레스사에서는 유럽의 항공우주 시스템에 관련해서 사용 중인 ECSS라는 이제 스페이스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게 좋은 하나의 그런 리소스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항행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것이 항행 분야에서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유럽 항행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표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개요와 안전성 표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과 국내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한국형 에스바스 시스템인 카스의 이러한 표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항행안전시설 국내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르고요. 보통 저는 항행안전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더 이제 맞는 표현 같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총 여기서 보인 동그라미 친 4가지 시스템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형 에스바스 시스템 카스 같은 경우에는 요 항법 분류에 속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항법 분류에 속하는 항행 시스템은 GPS가 있습니다. 항공기에서도 GPS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GPS 시스템이 이 항행 안전 시스템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잘 주변에서 보셨을 뭐 레이더 시스템 1차 레이더, 2차 레이더, 그 다음에 최근에는 MLAT와 ADS-B라는 이런 시스템까지 모두 이 관제사들이 항공기에 대한 위치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와 공항 간의 이제 통신, 그리고 관제사와의 통신, 항공기 간의 통신 이런 것을 이제 담당하는 통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항공기가 공항에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어떤 항공기가 먼저 착륙할지 아니면 항공기가 어떤 경로로 이제 실제적으로 공항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이런 ATM 시스템도 이 항행 안전 시스템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안전성 관련해서 항행 시스템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이프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ECSS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위협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와 그 시나리오가 이제 뭔가 일으키는 그런 위험 정도에 대한 그런 어떤 안전성의 척도, 즉 요런 이 어떠한 뭔가 위험한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그게 얼마나 이제 위험한 상황을 미치는가에 따라 분류가 되고 그것에 대한 분류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항행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항공기 자체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항공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항행 전체 시스템에 미칠 영향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의 유로케의 ED78A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종사에 대한 심각
속도, 그 다음에 탑승객, 그 다음에 승무원, 그 다음에 ATM 시스템에 미칠 그런 영향들에서 분류를 하고 그 각각에 대한 정도에 대한 시나리오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런 표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떠한 관점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위험 정도를 계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위험성, 그다음에 세이프티에 대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전 발표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전체적인 이 표준에 대한 사용 흐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ARP4754라는 항공기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항공기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은 똑같이 항행 안전 시스템 이런 그라운드 시스템에도 통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의 개발과 이제 동시에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지속되면서 이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뽑아내는과 동시에 그 요구사항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요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이 ARP4761에서 뽑아내게 됩니다. 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항공기 혹은 그라운드 시스템에 대한 기능에 대한 그런 어떤 달성해야 될 목표 레벨이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 레벨에 따른 그런 요구 사항들을 뭔가 전자적인 시스템에는 254에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는 DO178의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ARP4754가 모든 항공기와 그라운드 시스템의 개발을 통제하는 중심 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 표준에서 할당된 요구사항을 DO178과 DO254가 받아서 그 레벨에 맞는 개발을 진행하면서 검증을 수행하고 그 정보를 다시 ARP 항공기 개발 프로세스에 넘겨주는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개발 파트가 끝나고 나면은 운영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V 모델로 표현한 사진이고요. 이 그림은 ARP4754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요 카스로 따지면은 카스 전체 시스템이 여기 이 파트가 되는 것이고요. 카스에 대한 이런 어떤 위험 분석과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카스 안에서도 뭐 중앙 처리국이라든지 아니면 기준국이라든지 이런 서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항공기로 따지면은 항공기의 뭐 항법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감시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이제 분류되는 서브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서브 시스템들로의 요구사항이 다시 재할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서브 시스템 안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의 요구사항이 다시 재할당되고 나면은 그때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 DO178과 DO254 이런 표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요구사항은 이런 ARP4754에서 모두 할당이 되고 DO178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이제 클래스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들어가야 될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발 요소들을 설계하는 것이 요 마지막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DO178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이건 시스템 인티그리티 과정에서 또 확인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스템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ARP4754에서 이제 표현하는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 시스템으로 똑같이 봐도 되고요. 시스템에서 최종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서브 시스템으로 나뉘고 그게 또 이제 장비로 나누게 되면 요거에 대한 것은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계속 분해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능적 측면에서 이 기능이 뭔가 사람이나 어떤 이제 이 항행 안전 측면에서의 어떤 영향을 주는 그 척도를 이제 표현을 한 것이 이제 FDAL 펑션에 대한 디자인 어슈어런스 레벨이 됩니다. 이 디자인 어슈어런스 레벨이 실질적으로 요 장비 측면까지 내려가게 되고 요 레벨이 이제 아이템에 대한
아이템이란 것은 이제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졌을 때 요게 할당된 레벨 B 뭐 이런 것이 이제 D178에서 달성해야 될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항공기 시스템 그리고 항해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준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중심에 이제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A나 이런 데서 이제 ARP 4754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ARP 4754에 똑같은 유럽 표준인 ED79A나 아니면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ECSS 표준을 이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평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안정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ARP 4761을 유럽에서는 ECSS Q4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어슈런스라고 표현한 부분이 이 아이템 레벨까지 내려왔을 때 적용해야 될 표준을 의미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D5178을 유럽에서는 같은 ED12B나 아니면 ECSS라 불리는 요 Q80이라 불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어슈런스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다. 요걸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측면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항공 시스템, 항공기 시스템은 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플랜을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그 플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ARP 4754에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 ECS M 시리즈로 해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미국이랑 유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준 관련 사실 표준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참여를 하고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개발 프로세스나 개발 산출물 작성 그리고 요거에 대한 품질 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카스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유럽 개발사의 검증을 갔을 때도 이것이 이제 국내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CSS 이 표준에 대한 구조인데요. 저는 이 ECSS 표준을 뭔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이유는 뭔가 가장 최고의 이유는 이런 구분입니다.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품에 대한 보증 요 안에 이제 세이프티와 DO178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증 프로세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측면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이 미국의 그런 이제 ARP나 아니면은 다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명확하지 않은 편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 각 부분 하나를 다 번호를 매겨서 분류 식별을 함으로써 이 각각에 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어떤 이 항공기 시스템에서 DO178 적용을 하라고 뭔가 요구사항이 왔을 때 뭔가 미국 기준의 DO178을 딱 봤을 때는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S 표준에 이제 다음과 같은 연관적인 표준들을 레퍼런스로 달고 있습니다. 이 세이프티 소프트웨어 요 프로덕트 어슈런스가 이제 DO178 같은 그런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북도 있고 핸드북도 있고 이제 이 세이프티와 요 디펜더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릴라이어빌리티, 어베일러빌리티, 메인터넌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 그런 이제 표준 문서입니다. 요것을 이제 요 각각의 것을 전부 다 이제 레퍼런스로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표준을 참고하고 어떤 방법을 시스템에 적용해야 될지 정말 깔끔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파트도 국내에서는 DO178을 적용한다 하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즉 이퀄 시스템 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명확하게 시스템에 대한 거는 스페이스 엔지니어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나눠서 각각에 대한 그런 표준을 정의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ECSS 표준을 보면은 번호는 QST40C로 돼 있고요. 이 문서 제목이 이제 세이프티입니다. 이 문서 구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세이프티에 대한 분석과 요구 사항에 대한 기술들, 어떻게 세이프티를 검증할 것인지 이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플래닝 할 때 참고하고 적용을 하라는 의미고요. 보시면 프로그램에는 이제 세이프티 프로그램 플랜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고 세이프티 조직은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어세스먼트나 이제 컨트롤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아이템들 이런 이제 주요 정보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플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 세이프티라는 것을 디자인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문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발에 대한 검증을 할 때는 이 마지막 세이프티 베리피케이션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주요하게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고요. 이 안전성 프로그램에 반드시 뭔가 메인으로 나오는 것이 이 세이프티 매니저입니다. 보통은 이제 기업에서는 그 세이프티 매니저가 따로 있지는 않고 시스템 엔지니어가 이 세이프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같은 유럽, 제가 이번에 갔다 온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매니저가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시스템 쪽을 파트를 담당하는 테크니컬 매니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는 기술적인 거는 테크니컬 매니저가 담당을 하고 세이프티 측면에서의 뭐 시스템과 이제 하위 시스템 간의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세이프티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이 세이프티 매니저는 세이프티 플랜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이제 통제와 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이프티 문서 관련해서 산출물이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 있는 이제 안전공학에서는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한 식별과 추적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성의 설계에서 들어가야 될 그런 목표들, 어떤 이제 요구 목적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안전성 설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디자인을 고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총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고요. 페일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최대한 뭔가 페일이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뭔가 파국적인 상황을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하라는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최소한의 뭔가 조절을 최대한 통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설계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 위험 제거 절차가 되겠고요. 이 fail safe 디자인까지 가기 이전에 이 위험이 제거가 될 수 있으면 제거를 해버리고, 그게 안 되면 최소화시키고, 최소화도 더 이상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만들던가 아니면 어떤 가이드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전공학 안에서는 이런 다음과 같이 이 어떤 안전 심각도에 대한 분류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DO178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카타스트로피아, 이제 크리티컬, 메이저, 마이너, 그다음에 이 노 이펙트 정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구분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게 표준이기 때문에 세이프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뭔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기능 치명도에 대해서 카타스트로피 상황은 이제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크리티컬 뭔가 이전에 나왔던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 치명도 두 번째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이제 실제 설계를 하실 때 좀 참고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그 하자드 시나리오에 대해서 표준화된 그런 기준들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이 항행 시스템 분야에서 많이 되는 거는 경험적인 그런 쌓인 확률들 혹은 엔지니어링적인 그 엔지니어링 판단이란 것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이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매니저들이 동의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저지먼트를 이 설계에 적용하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카타스트로피 상황과 크리티컬 상황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도 그런 식의 이제 논의를 통해 정의되게 됩니다. 네, 아까까지는 시스템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FHA 과정 이후에 그 기능적인 이런 위해도 분석 이후에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정의를 할지 그 PSSA 과정과 SSA 과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앞쪽에 먼저 이 세이프티 리퀘어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은 시스템 쪽에서 내려온 그런 요구 사항들을 이제 그대로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발생했던 그런 넣어야 될 경험적인 그런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들을 추가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기반으로 이제 기능에 대한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를 뽑아내게 되고, 요게 이제 기능에서 서브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서브 시스템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시스템에서 이제 같이 이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에서 서브 시스템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래서 요 서브 시스템까지 시스템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최종적으로 내려가서 이거에 대한 것을 이제 반대로 시스템 설계자한테 서브 시스템 설계자가 이걸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리퀘어먼트를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입증할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모든 수용이 끝나고 나면은 이 기능과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이 리퀘어먼트들이 어떤 명세적인 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PSSA와 SSA 과정의 이제 합치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하자드 어널리시스는 이제 FHA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분석들을 여기서 이 표준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리스크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PSSA와 SSA 과정에서 어떻게 이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표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되는 분석 기법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된다라고 표준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요 기법들을 뭐 반드시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써도 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표준에서 적용되는 그런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표준에는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이프티 관련된 것은 따로 세이프티 매니저가 다음과 같이 관리를 합니다. 먼저 세이프티 과정에서 어떤 기능에 그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이슈화해서 그 하자드에 대한 리포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이프티 측면에서 얘를 어떻게 보완을 할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것을 실제 구현화하고 최종적으로 종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세이프티 스테이터스 리뷰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완료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세이프티에 대한 문서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이프티의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종결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이프티에 대한 검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를 표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이 세이프티 요구 사항을 테스트나 이런 간단한 확인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디자인 설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이것을 말하고, 이것이 뭐 어떤 수치적인 것을 원할 때는 요 품질 퀄리티피케이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세이프티 요구 사항에
어떤 고장 시험이 필요할 경우 이걸 적용하게 돼 있고 이 세이프티 어떤 리퀘어먼트는 이제 운영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 그리고 요거 안전성 검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이제 여기 이 표준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표준마다 다 같지는 않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표준을 적용할 경우 그 표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유럽과 국내에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카스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시스템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GPS 위성이 있고 이 위성 정보는 거의 2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위성에 대한 정확한 그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가. 근데 2시간마다 하게 되면은 이런 랜딩이나 아니면은 어떤 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2시간이란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GPS 시스템만으로는. 그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보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이 S바스 시스템이고요. 이 S바스 시스템은 몇 초마다 이 GPS 위성에 대한 상태 그리고 이 정확도에 대한 보정 각각의 이런 뭔가 GPS를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줌으로써 항공기의 랜딩까지 추가로 뭔가 더 고도화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럽의 탈레스사가 이제 에그노스 기반으로 이제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기반 중앙 처리국의 그런 운영국과 그 기준국에 대한 사이트 그다음에 위성 통신국 등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로 진행하고 있고 총괄 책임은 이제 프랑스의 탈레스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이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무결성과 연속성입니다. 그다음에 이 무결성과 연속성은 이 시스템의 안전성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였고, 이 목표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항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항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사용되는 표준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 이제 나온 그 실질적인 기능 성능 요구 사항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아까 안전성과 관련된 것이 요 인티그리티, 그다음에 컨티뉴이티 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1000만 번 랜딩할 때 2번의 오차 정도를 얘기하고 연속성도 이제 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게 되면은 항공기가 랜딩할 때 보통은 이 디시전 헤이트라는 이제 항공기가 착륙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고도입니다. 이 고도를 그냥 안개가 좀 끼거나 아니면 조종사가 아무 도움 없이 랜딩할 때는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고도를 자동 75m까지 낮춰서 이 75m에 이 조종사가 착륙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 S바스 시스템은 카테고리 1이라고 부르는 그 결정고도 60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되고 있는 표준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과 성능과 관련해서는 이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기술 고식, 즉 아이카오 기술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소 성능에 관해서는 RTC에서 발행하는 DO229,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DO178B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CSS 관련된 표준들, 그리고 안전성도 여기서는 EC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는 이제 개발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인증 측면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국내 기술 기준, 요건 아이카오 기술 기준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DO178B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사용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국토부가 이제 성능 적합 증명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고요. 저희 TTA는 안전성 평가 그리고 DO178에 대한 인증, 기술원은 이제 기능 성능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성 관련된 그런 이제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안전성 관련 소스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실제 개발에 적용하려는 것보다는 DO178에 대한 뭔가 몰입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 측면으로 가져와서 여러분이 분석을 하시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이제 이것과 관련된 연구된 기관들이 같이 도움을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발사체도 이제 재사용이 되면서 DO178 같은 표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회들이 많으니까 이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이제 같은 노력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